2002년 여름 늦은 밤, 필리핀 마닐라 시내. 어느 아파트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사망자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 스티븐 데이비스. 그는 필리핀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는 영국인이었습니다. 1970년 3월, 영국의 노팅엄. 데이비스 부부에게 첫째 아들 스티븐이 태어났습니다. 스티븐은 어려서부터 항상 밝고 유쾌한 아이였습니다. 14살 때 불행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어머니와 어린 두 여동생을 돌보는 가장으로 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마가렛은 새아버지 알란을 만나 재혼을 합니다. 스티븐은 새아버지와도 잘 지냈고 종종 알란을 통해 인생의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스티븐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매우 좋아했는데 그가 성인이 되던 해 노팅엄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 그에게 꽤 흥미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홍콩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데 무려 3배의 급여 인상 조건이었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1991년 그는 홍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스티븐은 홍콩에서도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에겐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퀵실버 플라잉이었습니다. 이 취미를 즐기기 위해 홍콩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 위치한 플라잉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는 앙헬레스 시티에 갈 때면 낮에는 비행을 즐기고 밤에는 클럽에서 아름다운 필리핀 여자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끔 스트릿 클럽에 가서 필리핀의 화려한 밤문화를 즐기곤 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덩치 큰 백인에 돈을 잘 쓰고 재미있는 스티븐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매매 클럽에서 여성 에블린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다람사머 아일랜드. 수돗물, 전기는 물론 어떠한 위생시설도 없는 이곳은 보트만 접근 가능한 시골의 외딴섬입니다. 에블린은 이 가난한 마을에서 아픈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들을 돌보는 착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따르면 에블린은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꿈은 화려한 도시의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집엔 백인 남자들이 많이 오고 그중 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필리핀의 가난한 집에서 자란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돈이 많은 나라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매우 흔한 장래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에블린은 겨우 13살이 되던 해 시골에서의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앙헬레스의 유흥가에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홀로 무려 이틀 동안 보트와 버스를 갈아타며 앙헬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앙헬레스 시티는 필리핀 최대의 섹스 수도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즐비한 클럽에는 에블린과 같은 어린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버는 돈의 액수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대가로 약 1,600원을 벌었고 성매매의 대가로는 고작 8,000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성경험이 처음인 여자들은 프리미엄 요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종종 업주들에게 나이를 속여서 취업하는데 사실 업주들은 그녀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블린도 이 소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앙헬레스의 한 클럽에서 하루 2,000원을 벌며 일을 했습니다. 댄서로 일을 시작했지만 업주의 강요로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유일한 탈출구는 돈이 많은 남자가 나타나 업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사서 데려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에블린은 어릴 적 그녀가 바랬던 돈 많은 백인과의 만남을 여전히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스티븐과 에블린이 성매매로 하룻밤을 보낸 뒤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스티븐은 그 길로 에블린이 일하던 클럽을 찾아가 500파운드, 한화 약 80만 원을 주고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에블린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에블린의 나이는 17살, 스티븐은 27살이었습니다. 스티븐이 가족들에게 에블린을 소개하였을 때 엄마 마가렛은 아들이 매춘부를 데려왔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그녀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스티븐과 에블린은 결혼에 성공했고 딸 제시카와 아들 조슈아가 태어났습니다. 스티븐은 홍콩에서 필리핀 앙일레스로 이주해 이곳에 위치한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연봉은 무려 6만 파운드, 한화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필리핀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소득이었습니다. 스티븐 가족은 고급 아파트에서 지냈고 에블린은 스티븐으로부터 한 달에 약 150만 원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비참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과 치욕적이었던 매춘부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부유함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이 엄마이자 가정주부인 에블린은 집안일은커녕 육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사치는 점점 늘어났고 스티븐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족들과 친척들은 그녀가 돈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항상 돈 얘기만 하고 다녔고 가난한 가족들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스티븐의 부모는 종종 영국에서 필리핀에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알란은 가끔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그것은 에블린이 몰래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티븐에게는 다소 쌀쌀맞은 모습을 보였던 며느리가 다른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을 본 알란은 에블린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에블린의 언니인 지나 또한 동생의 불륜을 알아차렸고 이를 스티븐의 엄마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스티븐 역시 아내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득은 온 가족이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집에는 돈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하루는 스티븐이 딸 제시카가 다니는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바래다 주게 되었습니다. 항상 에블린이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는 처음으로 제시카의 유치원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곳에 제시카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블린은 분명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학비가 비싼 사립 유치원에 제시카를 보낸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 몰래 제시카의 학비를 빼돌렸고 심지어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렌트비 또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에블린은 그녀의 내연남 아놀드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고 함께 유흥을 즐기면서 스티븐에게 받은 생활비를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놀드는 1년에 고작 160만 원을 버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에블린의 한 달 용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스티븐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스티븐은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에블린은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건넬 때마다 그 돈은 스티븐이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집을 나와 친한 직장 동료인 마이크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블린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스티븐은 결국 그녀에게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혼을 통보받은 에블린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이 없다면 그녀는 앙헬레스의 클럽으로 돌아가 다시 매춘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낼 수 없게 되고 친구들 앞에서 부자인 척 자랑하는 것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을 떠나는 것보다 스티븐의 돈을 쓸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혼을 준비하던 스티븐은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필리핀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회야. 이혼 통보를 하면 항상 몸조심해야 해. 이 조언을 들은 스티븐은 걱정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2002년 7월 18일, 스티븐은 직장 동료 마이크와 함께 마닐라에 있는 회사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3명의 괴한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마이크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이놈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확인을 합니다. 아닌데? 라는 답변이 들리자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스티븐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침대 시트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졌고 당황한 마이크가 스티븐의 맥박을 확인하였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이크는 분명히 이 사건 뒤엔 에블린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국 노팅엄, 마당에 정원을 손질하던 마가렛과 알란 부부는 스티븐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마가렛은 직감적으로 에블린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티븐의 시신을 수습했던 장의사 또한 그녀가 장례 기간 동안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고 마가렛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블린은 마가렛과 알란 부부에게 인사를 하지도 근처에 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스티븐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기대와는 다르게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 경찰이 살인범을 바로 검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필리핀 경찰 조직은 살인, 마약, 성매매 등 여러 강력 사건에 얽혀있는 범죄 조직에게서 뇌물을 받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에블린이 아닌 스티븐의 직장 동료를 조사하는 것은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사의 답답함을 느낀 엄마 마가렛은 본인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지인을 통해 다른 경찰관을 매수합니다. 이 경찰은 에블린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에 2명의 남자가 드나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에블린의 내연남 아놀드, 다른 한 명은 아놀드의 동료 경비원이었습니다. 살인의 목격자였던 마이크는 경찰서에서 용의자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들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남성들은 즉시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마이크와 마가렛, 알렌을 살해하려고 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마가렛은 당장 필리핀에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스티븐의 딸과 아들 제시카와 조슈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인 어린 아이들을 위험한 엄마 옆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가렛은 에블린에게 3살 내기 딸 제시카와 며칠만 함께 있고 싶다고 설득했고 에블린은 망설임 끝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은 제시카를 데리고 영국으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외딴 섬에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마가렛은
손자 조슈아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것에 매우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마가렛은 그곳에서 심부름꾼에게 약 30만 원을 주고 조슈아를 납치해 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2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의 살인 배후를 개인적으로 수사했습니다. 마가렛은 에블린이 청부 살해를 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 경찰 매수 비용을 포함 약 7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2004년 2월, 결국 에블린은 스티븐 살해 청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마가렛이 고용한 경찰의 수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의외로 에블린의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블린의 고모는 마가렛 부부와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에블린의 친척들 또한 그녀가 남편 스티븐을 죽였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에 있는 마가렛과 문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수사를 적극 도왔습니다.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에블린의 형부 로빈이었습니다. 마가렛이 고용한 경찰이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로빈은 대답을 얼버무렸고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에블린의 고모 역시 스티븐이 살해된 밤 로빈이 집에 없었다는 걸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집요하게 로빈을 추궁했고 결국 그는 본인이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3명의 범죄자 중 1명이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로빈이 주장한 사건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에블린이 자신을 차에 태워 스티븐이 살고 있는 마닐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에블린의 내연남과 그의 동료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티븐이 죽으면 그 재산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유혹했고 로빈은 결국 그 범행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남성 3명이 스티븐의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에블린은 밖에 대기한 차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에게 총을 발사한 사람은 에블린의 내연남 아놀드였다고 실토합니다. 그렇게 에블린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모든 사실을 진술한 로빈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었습니다. 에블린은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그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웃 주민을 포함하여 14명의 사람들이 그녀가 집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인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2004년 9월 선고 당일 에블린의 아버지를 제외한 모두 인가 친척들은 그녀를 등져 재판장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에블린은 사형을 면하였고 가석방이 없는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자리를 떠난 뒤 스티븐의 엄마 마가렛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선고는 2년간 그녀가 아들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블린을 찾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스티븐에게 용서를 구하냐는 질문에 에블린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며 당신은 나에게서 아이들을 뺏어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마가렛은 작은 책을 에블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곤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하고 본인이 잘 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책은 바로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